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6개 정도의 직장을 전전하다가 그것을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제2막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보람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을 계속 쓰는데 책 쓴 것이 그동안에 한 60여 권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2막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요. 어떻게 하면은 멋지게 나이 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때 초고령 사회가 됐다 그러죠. 그야말로 완전히 이 시골에 가보면은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도시도 소도시, 중소도시에 가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노인들의 인구가 훨씬 더 분포가 높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설 셈으로써 나이가 76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사회에, 초고령사회에 초고령자가 된 셈이죠. 이런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어르신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끝이 좋아야, 즉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보람되게 살아야 모든 게 좋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죠. 왜 인생을 60부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7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인생이 60부터이냐? 첫째는요. 인생 후반부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0에서 중간인 50부터 인생의 후반부라고 하기는 뭐하죠? 50은 어떻게 보면 청춘입니다. 60쯤 되면은 이제 세상살이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 후반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60부터이기 때문에 인생은 60부터라는 설이 그 존재,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60부터 오르막길은 아니죠. 이제 내리막길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보다는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것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좀 더 수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부터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60부터라고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70대가 돼서 옛날을 돌아보면은 그때 정말 철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20대, 30대의 젊은 날일 때는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철 다 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나이 들어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참 그 당시에 철 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60부터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느끼게 되죠. 네 번째는요. 안녕지수가 가장 높아집니다. 60부터 안녕지수가 높아진다. 안녕지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복지수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의외의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날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것저것 말이죠. 추구하는 것도 있고 도전도 해야 되고 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60부터는 대개 자녀들도 이제 독립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안녕지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60부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이것 하려고 해도 가족이 걸리고 또 이걸 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60부터는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가 있죠. 젊은 날에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60부터는 도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부터라고 하는 것이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다 그만두고 나면은 인생을 즐기는 것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그만뒀을 때가 6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6년의 세월이 더 흘렀는데 그 16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부담이 없는 세월이죠. 그래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가를 추구할 수가 있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인생 60부터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골머리 썩는 경우가 많죠.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골머리 썩고 친구, 동료와의 관계도 눈치 봐야 되고 또 부하의 관계도 눈치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60부터는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직장 생활할 때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만은 60부터는 싫은 사람은 끌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속에 꼭 가다듬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혁명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듣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듣고 전문가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운운합니다만은 사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혁명이죠. 자기를 혁명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남성의 경우에 요리를 배운다. 이게 자기혁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남자 선생님들 한 100명 정도를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지금 요리할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놀랍게도 100명 정도 되는 청중 중에서 5%밖에 되지 않아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도 하지 않으면서 노후가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남자의 경우에 요리를 배우는 것. 이게 자기혁명이에요. 뭐 자기혁명이라고 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말이죠. 뭐 대단한 것을 갖다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혁명이란 건 무엇이냐?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것이 자기혁명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자기를 바꾸는 것이죠. 요리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요리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은 어느 날 며느리가 집안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한 번은 밥상을 부엌에다가 말이죠 여러 가지 재료를 차려놓고는 아버님 한번 요리해 보시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 했는데 사실 요리라고 하는 개념도 아니죠. 요즘은 너무나 쉬운 게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은 레시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칼국수도 하고 라면도 끓이고 다시 말해서 주방을 장악하라는 겁니다. 노후의 자기혁명은 주방을 장악하는 거예요. 노후의 권력은 주방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방을 장악하는 거 이게 자기혁명입니다. 자기혁명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2%만 고치면 됩니다. 텔레비전 방송 그 광고에 2%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 그러는데 2%만 고치면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명의로 소문났는데 불친절하고 잘 웃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은 참 명의로서 대단하신 분인데 잘 웃지 않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그 컴퓨터, 의사 선생님이 쓰는 컴퓨터를 봤더니 컴퓨터 밑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웃으며 상냥하게라고 써놨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바로 명의이죠. 자기를 고친다는 것. 혁명으로서 2%만 고친다는 것. 이것이 자기혁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이죠. 뭘 고칠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 고칠 수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과연 자기혁명을 위해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혁명이 일어나고 사회혁명이 일어나도록 자기혁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냐면요.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고친다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보, 좀 요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도 이제 요리를 배워서 하죠 했을 때 남자가 말이야 무슨 주방에 들어가느냐, 여태껏 내가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그런 걸 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노후가 됐으니까 내가 요리를 해볼게 하고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말싸움을 자주 한다고 할 때에 아내가 말이죠, 제발 좀 당신 퉁명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사근사근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했을 때,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사근사근하게 말할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가 편안하려면 자기를 고치는 자기 혁명을 반드시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답은 다 알고 있죠. 실행하지 않을 뿐이죠. 요리가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를 않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유튜브 처음에 할 때도 어떻게 됐냐면요. 후배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담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를 해보시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럼 다 같이 유튜브를 하자 했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유튜브를 하면은 좋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을 뿐이죠. 요리를 하면은 집안이 평안해진다는 거 알지만 실행하지 않죠. 그걸 뭐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알고 있는데 실행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실행할 것이냐? 우리가 노후에 버릴 것과 버리지 말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노후에 버릴 게 무엇이고 버리지 말 것은 무엇이냐? 첫째, 버릴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살림살이도 버려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살림살이도 더 버리지 말고 또 갖춰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버릴 것과 세 가지 버리지 말 것을 설명드릴게요. 첫째는요, 증오와 미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도 자꾸만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증오심에 불타면은 그 상대방은 알질 못하죠. 내 마음만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 마음만 말이죠. 속상하고 흉폭하게 됩니다. 따라서 버릴 것이 첫째는 증오와 미움. 혹시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왕년에 말이죠. 심지어는 직장 생활을 했을 때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도 속을 끓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증오와 미움은 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분수에 맞지 않는 것 버리셔야 됩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분수에 안 맞는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식을 버리시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자식은 이제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나이가 들어서 60이 돼가지고 30살 된 자식을 갖다가 걱정하는 것,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은요, 다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독립시켜야 됩니다. 독립시키지 않고 품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식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식을 과감하게 독립시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리지 말 것은 뭐냐? 꿈과 희망은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희망과 꿈은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 60살에 직장 생활을 그만뒀다고 했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젊은 날에 제가 재미있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을 할 때 보람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은 글 쓰는 것이 재미있더라고요. 저는요. 물론 글 쓰는 것은 나름대로 피를 말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래서 제가 글쓰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또 책을 쓴 것이 한 권 쓰고 세 권 쓰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쓴 책이 60여 권이 넘게 된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쓸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다. 이 책이 시중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읽혔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60권의 책을 썼다고 하는 것은 60번의 꿈과 희망을 갖겠다는 것이죠. 1년에 한 권씩만 해도 6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꿈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호기심과 관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 제가 너튜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은 너튜브를 할 것이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나이에 너튜브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거, 편집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되게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간단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 학생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 보고 이 너튜브 편집하는 것을,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 물론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20만 원을 주고 배웠습니다. 4시간 배웠어요. 4시간 배우니까 편집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4시간을 골치 아픈 거를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너튜브를 못하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튜브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 만사를 보면서 모든 게 호기심으로 다가옵니다. 아, 저거를 너튜브에 쓰면 어떻게 될까? 아, 저걸 가지고 하면 어떨까? 저런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항상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이 없어지면은 늙은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호기심이 없어지면은 죽은 것과 같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기심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버리지 말 것 세 번째는 즐길 거리를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노후에는 즐기셔야 됩니다. 무엇을 즐길 것이냐? 사람마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너튜브 하는 걸 즐깁니다. 즐기니까 하지 즐기지 않는데 어떻게 60여 권의 책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즐길 거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뭘 하든지 관계없어요. 제 친구는요. 충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충주로 이제 귀향을 했죠. 귀향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즐길 거리를 찾았는데 그 토담집을 져가지고 토담집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졌는데 비닐하우스가 뭐냐면 놀이터예요. 거기다가 당구대를 갖다가 중고품을 사다 놓고서는 당구를 치는 거죠. 당구를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같이 즐기다 보니까 아주 놀이터가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즐길 거리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증오와 미움을 버리고 분수에 안 맞는 생활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라는 것. 버리지 말 것은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호기심과 관심을 버리지 마시고 즐길 거리를 버리지 마시라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직을 떠난 후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대개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직을 떠나지 않습니까? 현직을 떠난 다음에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삼지 않으면 현직을 떠난 다음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꼴이 참 말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현직을 떠나지 말아야 할 3후가 있습니다. 3가지 후자로 시작되는 거. 후자가 시작되는 거 3가지죠. 첫째는요. 후배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현직을 떠난 다음에도 후배들 만나서 계속 밥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죠. 그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후배는요. 또 자기의 부하들이라든가 동료들에게 밥을 사고 술을 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떠난 선배가 와서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후배에게 계속 밥을 얻어먹는다, 술을 얻어먹는다 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런 행위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후배에게 말이죠. 자꾸만 뭐 부탁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첫째 후는 후배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 후는 뭐냐? 후줄근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멋을 내라는 거죠. 멋을 내라고 해서 무슨 삐까뻔쩍하게 말이죠. 무슨 명품을 걸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후줄근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후배들이 그 선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후줄근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후는 후진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후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에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너튜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너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호기심으로라도 한 번쯤 너튜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 되죠. 또는 말이죠, 뭐 카톡을 보낸다든가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챗 GPT 하지 않습니까? 챗 GPT의 원리를 알아서 그것을 배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새로운 문물을 터득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면 바로 후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3가지 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직을 떠난 후에도 하지 말아야 할 3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퇴직 후에도 현역처럼 활기차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퇴직 후에 방콕하면은 방에 콕 들어박혀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축 처집니다.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그 동네에 있는 그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전통시장에 감으로써 물건을 싸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와글와글 왁작시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명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명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명함에다가 직함에다가 말이죠. 그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전화번호와 이름만 쓰는 명함은 누가 받으라도 후진 명함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명함에다가 직업란에다가 반드시 직업을 써야 됩니다.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직업을 쓰냐고요? 직업이 정 없으면요. 직업개발연구소장이라고도 하세요. 무슨 얘기냐? 내 직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직업개발연구소장. 저 같은 경우 말이죠. 창의경영연구소 소장 이렇게 돼 있죠. 창의경영연구소. 그런데 이 창의경영연구소뿐만 아니라 한국 샌더스 은퇴학교라고 하는 명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샌더스 은퇴학교, 창의경영연구소 두 가지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전부 몇 명이냐? 너트브를 하는 직원, 그리고 편집하는 직원, 다 포함해가지고 저 혼자입니다. 제 혼자서 창의경영연구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샌더스 은퇴학교 교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명함이에요. 그게 활기차게 사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명함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상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할 스케줄표를 만드시라는 거죠. 스케줄표를 만드는 것과 안 만드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현역처럼 사시려면은 목표를 가지시고 세상과 만나시고 일상을 만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퇴 경쟁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은퇴 경쟁력.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은퇴 경쟁력 7가지. 은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꿈 경쟁력.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 꿈이 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은퇴 경쟁력 첫째가 꿈 경쟁력이죠. 두 번째는요. 건강 경쟁력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것이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요. 재테크 경쟁력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연금을 부어놨느냐, 모기지론을 하고 있느냐, 노후에 쓸 자금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이것이 재테크 경쟁력이죠. 재물이 없으면 은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관계 경쟁력입니다. 관계 경쟁력은 뭐냐? 친구의 폭이 크냐 안 크냐. 그렇다고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친구의 폭이 크지 않더라도 친구하고의 관계가 끈끈하냐 아니냐.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요. 일 경쟁력. 해야 할 소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지요. 여러분은 하실 일이 있습니까? 노후에 할 소일거리가 있습니까? 소일거리를 무엇을 갖고 있는지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대개 등산, 산책, 마라톤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일 경쟁력이라고 하기가 뭐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등산만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등산도 말이죠. 하루 온종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 경쟁력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일거리. 그렇다고 소득거리가 아닙니다. 소득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미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일 경쟁력입니다. 취미거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 경쟁력 가지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가족 경쟁력입니다. 가족하고의 관계가 화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존재 경쟁력입니다. 존재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기억하시기 어렵죠? 존재 경쟁력. 존재 경쟁력은 뭐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품격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지 이 7가지 은퇴 경쟁력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채워서 보충하셔가지고 경쟁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에 3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3가지 키워드. 제가 행복한 노후가 되려면은
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 쓰더라도 뭐 제가 쓴 책만 하도 노후에 관계되는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가지고 다 배울 수는 없고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행복한 노후가 되려면 3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액티브하냐 아니냐. 액티브하냐 아니냐. 활력적이냐 아니냐. 활동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액티브. 다 같이 따라서 마음속에 읽어보시죠. 액티브 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액티브라고 하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세요. 활동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활동하시면은 액티브라고 하는 그런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2번째는요. fun이에요. fun.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세요. 그걸 마음속에다가 꼭 다듬어 두시기 바랍니다. fun,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내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3가지 키워드 중에 2번째입니다. 3번째는 enjoy, 즐길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즐기느냐 아니냐. 이것이 노후의 3가지 키워드 active, fun, enjoy. 이걸 마음속에 꼭 가다듬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상생활이 좀 더 활동적이 되고 재미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3가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3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가다듬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노후 5계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멋진 노후가 되려면은 제가 오늘 말이죠. 무슨 3후 3가지 뭐 키워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방송에서 말이죠. 메모를 하셔가지고 포스트잇이라든가 또는 메모지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라든가 벽에다가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그걸 매일 보면서 점검하시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보람되고 행복하고 멋진 노후가 될 수 있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멋진 노후 5계명입니다. 멋진 노후 5계명. 이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서 1, 2, 3, 4, 5의 첫 음을 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 2, 3, 4, 5. 첫째 1.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것.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행복거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멋진 노후 5계명의 1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시라는 것. 2. 이유 불문 건강을 챙길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은 90살에 돌아가시는데 9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감기도 한번 앓지 않고 전혀 어디 아픈 데 없다가 어느 날 조용히 주무시는 듯이 돌아가실 거다. 90살 됐을 때 돌아가실 거다 한다면은 뭐 돈을 갖다가 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게 노후에 있어서는 가장 제1의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이유 불문 건강을 챙길 것. 이것이 2번째입니다. 3은 뭐냐? 삼식이가 되지 말 것. 삼식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끼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끼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있지 말고 밖으로 좀 나가라는 것이죠. 활동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활력을 찾으라는 것이죠. 역동적인 노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은 뭐냐? 삼식이가 되지 말라는 것. 4. 사랑할 것. 사랑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가 사랑할 것. 5.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것. 60대만 하더라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70이 되고 70이 넘고 나서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친구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노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멋진 노후 5계명 1, 2, 3, 4, 5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시고 이유 불문 건강을 챙기시고 삼식이가 되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시는 그런 멋진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후라고 하는 게 멋지게 되려면은 젊은 세대가 봤을 때 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봤을 때 아 정말 저 어르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지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봤을 때 노후 세대에게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뭐냐? 5대 불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5대 불만. 첫째는
왜 갑질을 하냐 이거죠. 어르신들이 말이죠. 갑질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갑질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 어린 사람들한테 반말을 한다든가 하는 거 그게 갑질이죠. 왜 갑질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또는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을 보고도 말이죠. 그냥 반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뻑뻑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질이죠. 그게 젊은 사람들이 노후 세대에 대한 불만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고집불통인가 이런 얘기죠. 왜 고집불통인가? 고집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TV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릅니다만 제가 이 머리를 파마를 한 머리입니다. 파마를 한 머리인데 제가 처음부터 직장 생활할 때부터 파마를 하지는 않았어요.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파마를 하게 됐어요. 이 파마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어느 날 말이죠.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시고 하는데 머리를 파마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평생 동안 파마를 안 했는데 갑자기 파마를 한다는 게 쑥스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뭐냐? 넥타이를 풀게 되더라고요. 늘 그냥 그 와이셔츠에서 넥타이를 풀고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 청바지 입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바뀌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집불통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만 중에 두 번째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왜 원칙대로 안 하냐 이런 얘기죠. 왜 원칙대로 안 하냐. 제가 어제도 지하철을 타고 어디 나가는데 보니까 임신부석이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석 보면 핑크빛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제 앞에 있었는데 비워놓고 앉지 않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딱 앉기를 보았더니 여자가 아니라 나이가 든 남자분이 그 자리에 턱 앉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나이 든 사람으로서 서서 간다는 게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말이죠. 서서 가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서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서지도 못할 정도라면 시내에 나오지 마셔야죠. 그런데 그 임산부석에 떡 앉는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나이 든 남자분입니까? 원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불만을 사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나 때는 말이야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왜 잔소리를 하냐? 잔소리라고 하는 게요. 사실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옳은 소리죠. 그러나 젊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다 잘 삽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젊은 사람을 걱정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걱정하세요. 잔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젊은 사람들의 5대 불만이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다가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후에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세상살이의 원리를 아는 것이에요. 세상살이의 원리를 아는 게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엔요, 사고와 표현과의 거리가 크게 되는 것이 나이 드는 겁니다. 즉, 생각하는 것하고 표현하는 것과의 거리가 크게 되는 것이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든다는 것은 도전 정신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도전 정신을 키워지 않으면 가만히 그냥 나이 드는 대로 나를 맡겨두면은 도전 정신이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60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이 60부터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는 데다가 나를 그대로 맡기면 꿈과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서 꼭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인생의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나이 든다는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대로 한 번쯤 나이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이스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 뭐냐? 이 사전을 갖다 놓고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가다듬어야 될 좋은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나이스란 단어가 정말 좋더라고요. 나이스. 첫째 나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이유는요. 그 뜻이
매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력 있는 노인이 되셔야죠. 그 다음에 품격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품격 있는 노인이 되셔야죠. 다정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정한 노후를 만드셔야죠. 겸손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노인이 되셔야죠. 교양 있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스한 노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력 있고 품격 있고 다정하고 겸손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세심하고 꼼꼼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고 매력 있고 그리고 다정하고 품격 있고 교양 있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스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아시죠?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만든 내로남불은 뭐냐? 노인이 되더라도 늙더라도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제가 만든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노인이 되더라도 나이가 들더라도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로남불인데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값을 하는 노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이값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값이 뭐냐?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이값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이값입니다. 네 번째는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이값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품격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이값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이고 지혜로움이고 그리고 이해심이 있는 것이고, 이해심이 있다 보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나이값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나이값이 있는 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하면은 멋진 노후가 될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젊게 사는 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젊게 살 것이냐, 좀 더 젊게 사는 법.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천하면은 젊게 사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젊게 사는 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늙은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 스승님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나이가 들어서 아주 이제 힘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늙은 척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크게 깨달음이 왔어요. 자꾸만 늙은 척 하잖아요. 늙은 척 한다는 게 뭡니까? 지하철을 탈 때도 당연히 경로석에 가서 타려고 하는 것, 이게 늙은 척 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물론 힘든 분들은 경로석에 앉으셔야죠.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운동 삼아서라도 서서 가는 것을 벌어뜨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늙은 척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을 가지라는 것. 그게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요,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젊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과 목표를 가지라는 것. 그것이 젊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전하라는 것, 즐겁게 사라는 것, 멋을 내라는 것, 이게 바로 젊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실천하는 그런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슬슬 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나이 들면서 자기 세상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세상을 만들라 이런 얘기죠. 각자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세상을 만드십시오. 자기 세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캐슬,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자기만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마치고 60살이 됐을 때 과연 무엇으로 자기 세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창의경영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창의경영연구소를 만들다가 그것을 생활을 하다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간 것이 또 하나의 자기 세계를 만든 것이 한국 샌더스 은대학교죠.
그러니까 내 나름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강의하고 책 쓰고 너튜브 하는 제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를 만드세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자기를 탐색해 보세요. 내가 과연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실현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탐색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거야 하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엔 도전하시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용기로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와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안 되는 게 없어 하고는 무조건 덤볐다가는 골로 갑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만들어서 도전하시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한계와 가능성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자기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확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확신에 따라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발현하는 그런 것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꼰대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꼰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개 보면은 노후가 되면요, 꼰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뭐 하다 보면 꼰대 이런 얘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 첫째는 참견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참견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난하지 마세요. 남을 갖다가 비난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주절주절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면은 바로 그게 꼰대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꼰대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가지를 앞글자만 따면요, 참갑이나 주소가 됩니다. 참갑이나 주소, 참견하지 말 것, 가르치려 하지 말 것, 비난하지 말 것, 나 때는 말이야 하지 말 것, 주절주절 말 많이 하지 말 것, 소리를 높이지 말 것, 참갑이나 주소, 마음속에 꼭 담아두십시오. 참갑이나 주소, 이것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면은 어디 가서 꼰대라는 소리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나이든 그야말로 현명한 노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살면서 후회 없는 노후를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후회 최소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최소화하는 원리인데 어떻게 하면 후회를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후회를 최소화하는 원리는 훗날로 미리 가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5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5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마 판단이 서실 겁니다. 5년 후에 내가 없다면, 또는 더 조급한 사람은 3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는데 남을 원망하고 남을 증오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3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한다면은 그야말로 즐겁게 재미있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몸져 누워서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3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좀 더 보람되게 살려고 애쓰시겠죠. 5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한다면 가족을 좀 더 사랑하시겠죠. 세상을 좀 더 사랑하시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3년 후에 없다면 5년 후에 없다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후회를 최소화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미래로 가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회 없는 삶, 후회 최소화의 원리를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노후를 아주 보람되고 그리고 젊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